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예전에 했던 얘기를 다 이제 추론해 보면 대부분 다 틀렸어요. 예를 들어 올해 전세가가 떨어져가지고 역전세가 와서 부동산 시장이 망한다. 오늘 전세가 엄청 세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아파트들 전세가 다 오르고 있는 이게 상상인 거예요. 상상, 내피셜.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들이 실제 시장과 맞춰왔나를 하나씩 한 번씩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랬을 때 듣기 좋은 얘기와 실제 정답이 있는 얘기는 다른 거죠. 다음에 이런 걸 좀 까는 영상을 좀 한번 하면 그 인기에 좀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 모자이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가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모자이크로 사실은 어떻게 버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념적인 거나 목표 지향적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랑 똑같아요. 오르고 내리고에는 어떤 이념과 생각과 목표 지향점이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무조건 올라야 된다. 비트코인이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그거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그냥 그걸 투자하고 보유하고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한 가지 그런 간념화된 목표의식이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개인들이 예를 들면 뭐 중개인들은 부동산가 오르고 내리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래가 많이 되면 좋은 거예요. 저희는 부동산가 안 오르고 계속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좋지, 부동산가가 올리면 역사적으로 거래가 줄어요. 수요층이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올리면 거래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사실조차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의 어떤 목표화된 사상으로 부동산 시장 해석하려고 하니까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어제 세 분이 집을 산다고 했는데 한 분은 상대원 2구역, 한 분은 수진 1구역에 있어요. 근데 상대원 2구역에 이제 집을 세 군데 걸었거든요. 두 군데서 보류 집 안 판다고 오를 것 같다고 거뒀고요. 그리고 한 수진 1구역은 집 보고 이제 오늘 결정 내렸는데 산다고 오를 것 같다고 보류. 실제 부동산 가격이 뭐 저희는 사실 거래로 이제 수익을 나는 거기 때문에 오르면 저희 손해예요. 오를 것 같아서 죽진이 거두잖아요. 그러게요. 저희는 거래가 안 돼요. 돈을 못 벌어요. 중개인들은 부동산가가 오르면 슬퍼요. 약간 적당해야 좋은 것 같아요. 네. 거래는. 그러니까 집주인도 뭐 앞으로 올 것 같지도 않고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 매수자도 올 것 같지도 않아. 뭐 조금 오를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 다. 다 그렇죠. 보통 이제 내가 살 때쯤 되면 이제 상승장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타이밍이 이제 늦은 거죠. 이게 1번이 되냐, 2번이 되냐, 그 갈래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전망을 각자 어떻게 하시는지. 더불어민주당 쪽은 약간 규제를 좀 유지하자는 쪽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은 규제를 좀 완화하자는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과 인간을 지어보면은 부동산에 지금 규제가 남아있는 것이 이제 세금 관련된 규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취득세 규제나 아니면 분양권 양도세 규제나 재건축 초과 일반세제 그게 남아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둘 중에 한쪽이 이긴다, 우세하게 이긴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쪽이 이긴다고 하면은 이런 법들이 좀 개정안이 되면서 이제 풀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1번 쪽이 이기게 되면은 이런 규제들이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한쪽이 우세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제들이 조금 남아 있어 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만 조금 약간씩 법이 바뀌진 않은 상황에서 그 시행령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만 바뀌면서 조금씩 이제 유예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갈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제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은 아직 있지만 풀릴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진짜 없어지게 되면서 실제로는 그냥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대로 지금 흐름 그대로 이제 움직일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요번 이제 총선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제 초반기에는 서울 김포 편입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정부나 이쪽에서 한번 부동산으로 좀 이렇게 이슈를 몰이를 해보자 이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누구도 그렇게 건드리고 싶어하는 시장은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 주제에 있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만큼 극적인 대립이나 이념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총선이나 대선의 가장 큰 이슈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양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양쪽 다 수렴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아예 공급이 처음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 국토부 장관 할 때 아예 공급 필요 없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었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 이런 것도 다 했지만
현재는 민주당도 그런 강력한 시장의 자율성을 크게 침범하는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공급을 완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주택 정책을 펴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번에는 그 치열한 이념이나 정책 대결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누가 되든 일단 무난하고 두 번째로는 누가 한쪽으로 완전히 이기기 힘든 정치 상황이다. 그건 이제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 논평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점상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한 정책이 통과가 되려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정책이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죠. 180석이나. 근데 현재 한쪽이 200석이나 180석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강력한 부동산의 지금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는 정책은 이제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총선이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나 이제 박근혜 정부 초반기에는 강력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드라이브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DSR 도입이나 아니면 특례 보금자율론에 대한 연장을 올해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총선 결과나 아니면 정치적 어떤 선택이나 행태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즌은 이번은 아닌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